최근 근황 이야기를 하자면 네네. 그 대통령실로부터 소송당한 게 있지 않습니까? 무속 네. 관련해 가지고 개인도 대통령실에서 소송을 하나요? 최초 아닙니까 이게? 네, 기존에 제가 이제 네. 두 가지 제보를 크게 받았습니다. 네. 하나는 대통령실에 4급 행정관으로 역술인을 채용했다. 그래서 어떠한 의혹이 있다면 그런 비용 특활비 내역을 공개해라. 대통령실에서 하나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전화 오셔서 너 붙잡혀가냐? 왜 뉴스에 너 이거 응? 대통령실이 너를 고소했다고 나오냐?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불법 피켓 교회 앞에서 성당 앞에서 민주당에서 불법적으로 피켓을 한다. 서울에서 12곳 하는데 무속과 신천지 이 사람들이 검찰, 공수처, 경찰에 진술해 놓은 걸 보세요. 오늘 딱 이 모습만 한번 볼까요? 이상민 장관이 국회 오니까 뭐라 그럽니까? 진술 거부하겠습니다. 네. 아, 인간적으로 인간으로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구나. 많은 분들이 지금 반갑다고 교수님 반갑다고 인사도 주시고 하면서 한 분이 양파님이 교수님 같이 똑똑하신 분이 왜 숭구리당으로 가셨죠? 네, 오늘은 아주 핫한 분입니다. 각종 방송 섭외 1순위로 엄청 바쁘신 분인데요. 공익 제보자 2호 매일매일 정의롭게 맹활약 중이신 신용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정 출연 신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일전파사 김동현 사장님과의 오랜 인연으로 네. 제가 꼭 제일전파사 나오겠다고 약속을 해서 오늘 첫 출연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지금 신 교수님하고 같이 하자면 2시간 4시간도 모자라는데 오늘 30분 동안 네. 아주 짧게지만은 핵심적인 이야기 많이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최근 근황 이야기를 하자면 네네. 그 대통령실로부터 소송당한 게 있지 않습니까? 무속 네. 관련해 가지고 개인도 대통령실에서 소송을 하나요? 최초 아닙니까 이게? 현 정권에서 누가 출입 기자가 얘기하는데 처음이라고 얘기하시대요. 그러니까요. 네. 그 내용을 좀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기존에 제가 이제 네. 두 가지 제보를 크게 받았습니다. 네. 하나는 대통령실에 4급 행정관으로 역술인을 채용했다. 사실은 이걸 제보를 하게 된 그 제보자의 그 계기는 역술, 무속 이런 걸로 제보했던 건 아니에요. 예. 기회의 어떤 편취, 불공정 이런 부분. 네. 특히 이제 윤석열이라는 분이 기회 공정, 상식 이런 걸 내세우면서 정의와 공정 이런 거를 겉으로 표방하면서 이제 대통령 후보도 되고 대통령도 됐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제 운영은 완전 꽝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보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우리는 계속 노력해도 원서 한번 내기도 어려운데 갑자기 4급 행정관 같이 이제 청와대 생활을 해보거나 이런 분들은 그게 별로 안 높다 이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어떤 지방의 도나 시 이런 데 전화했을 때 과연 누가 받는지를 보시면 딱 답이 나오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보가 돼서 제가 기자분들께 이제 조용히 취재를 부탁했고 다 사실로 확인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속 관련 제보가 또 연속으로 이어져서 그대로 제가 방송에서 제보 받은 걸 내보냈죠. 네. 5대 명산에서 같은 날 같은 시에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어떤 안녕이나 성공을 위해서 기원하는 굿이 있었다. 그까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게 대략 한 언제부터 좀 굿이 시작이 된 걸로 1년 정도 됐다라고 1년 일단 정도? 제보상 그렇습니다. 네, 네. 비용도 꽤 들었던 걸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네. 이제 여러 의구심들이 있던 거죠. 만약에 그렇게 발주한 게 맞다 그러면 과연 그 돈이 그래서 이제 기자분들이 계룡산에 있는 굿당을 또 방문을 해서 다 취재를 했죠. 네, 네. 거기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알려줬던 게 이제 4천만 원, 또 다른 데 3천만 원 얘기 나온 게 있고, 네. 제가 다 저기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무대뽀로 제가 없는 그렇죠. 소리를 할 네. 이유가 그러셨겠죠. 없어요. 그동안 다 자료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5군데 같으면 3천이면 355, 1억 5천이고 네. 4천이면 2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네. 꽤 큰 비용이니까 그런 데서 이제 여러 퀘스천이 있었고 기자분들도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많이 취재를 하고 있었죠. 네. 그러면 그 비용은 그 일반 무속인들이 된 걸로 돼 있는 겁니까? 표면적으로는? 그 관계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큰 비용을 예를 들어서 민간이 어떤 민간 기업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의뢰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보면. 그래서 일부 추정은 이제 김건희 씨가 자기 돈은 이제 안 쓰잖아요. 네. 돈 대신 공천권을 주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한번 의혹 제기를 한 게
용산의 그 특활비 네. 이 내역을 좀 달라라고 했어요. 네. 김건희 씨가 자기 돈 들여서 굿하지는 않았을 네. 것이다라는 추정하에 그래서 예. 이제 굉장히 위험하세요. 제가 위험에도 빠뜨리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보를 드렸고 처음에 이제 국회에서 조용히 질의를 했어요. 대통령실에. 맞습니다. 네.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두 가지를 질의한 겁니다. 행정관을 채용한 적 있느냐 역술인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의혹이 있다면 그런 비용 특활비 내역을 공개해라. 대통령실에서 하나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당 의원 분들이 이제 저한테 그거를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답만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네. 소송이 들어온 거잖아요. 네네 뭐 소송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일단 국회에서 제가 증언한 부분은 증언감정법 9조 3항에 따라서 네.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증인이든 참고인이든 국회만이 고소고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대통령실에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자료처럼 냈던 게 뭐냐면 대통령실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하면서 냈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한 65개 나오니까 시골에 계신 제 노모께서 한밤중에 전화 오셔서 너 붙잡혀가냐? 왜 뉴스에 너 이거 그죠? 응? 대통령실이 너를 고소했다고 나오냐?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확립된 판례에 보면 대통령실 포함하여 국가 기관들은 명예훼손의 객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네. 제가 악의적으로 지속적으로 뭐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어떤 형사벌적인 어떤 측면에서 제가 아주 악의적으로 뭐를 했다 그러면 문제가 파생적으로 될 수는 있다라고 합니다. 많은 변호사분들께서. 그런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악의적으로 뭐 얘기한 게 아니라 무속에 대해서는 저보다 수도 없는 유튜버나 뭐 방송에서 이미 나와 맞습니다. 있었고 저희도 많이 했습니다. 뭐 예. 유튜버들을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왔거나 그렇죠. 그 뒤에 뭐 천공 건진 기타 이런 것들의 논란을 맞습니다. 수도 없이 만들었던 분들은 누굽니까? 더더군다나 멀리서 찾을 거 없습니다. 네. 제가 네. 여기 무속 관련 대책 K 어. 저희 내부적으로요. 네, 네. 캠프 그 윤석열 내에서부터 캠프 시절이죠. 그렇죠. 후보 캠프 시절. 대선 캠프 때부터 네. 여기 지금 무속 관련 대책 K라고 있잖아요. 어. 그러면 이게 2022년만 따져도 4번이란 말이에요. 네. 그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전략 각 파트의 실무 총책임자들이 모여서 하는 전략 회의입니다. 네. 아 이런 사람들이 왜 무속 관련 회의를 왜 해야 됩니까? 이거 그렇죠. 원인 제공 누가 했습니까? 이런 회의를 하게 만든 사람들은 누굽니까? 부부가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에 대한 것들은 맞습니다. 누구든지 문제 제기는 해볼 수 있는 이게 거죠. 그 당시 그 당시 시대에 문서를 제가 정리한 겁니다. 네, 네. 이 안에 보시면 그 당시 써놓은 문서들이 네. 여기 띠지 붙여놨잖아요. 예, 예. 그대로 있습니다. 요 하나만 샘플로 읽어볼까요? 네, 아, 네. 그러네요. 2022년 2월 20날 오후 4시 네. 4시에도 회의를 하고 뭐 저녁에는 네, 일일 네. 상황 점검 회의라고 또 합니다. 아마 4시에 한 거는 일요일이었을 겁니다. 일요일 맞네요. 민주당 불법 피켓 교회 앞에서 성당 앞에서 민주당에서 불법적으로 피켓을 한다. 서울에서 12곳 하는데 무속과 신천지. 그럼 이런 것들은 원인 제공은 누가 했냐고요, 이걸. 그렇죠. 그럼 지금 나오는 각종 예를 들어 무속에 대한 것도 누구든지 합리적으로 문제 제기 왜 못 하겠어요? 이런 것들은 특검으로 다 밝혀내야 될 부분이잖아요. 결국은 이제 특검으로 가야 네.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공개적으로 한번 대통령실에 묻겠습니다. 네. 자, 대통령실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든 명예훼손의 객체가 아니다라는 건 이미 판례 확립돼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명예훼손의 객체가 김건희 씨라고 한다면 김건희 씨가 공개적으로 고소하십시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뭐 그 사람이 감당이 안 돼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기자분들 제가 네. 캠프 때부터 아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분들이 전화를 주셔서 첫째, 김건희 씨가 살아 있다는 반증이다. 이거 대통령실이 맞습니다. 왜 고소고발 왜 그러니까요. 합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취하해야죠. 기소실에 있는 맞습니다. 분들이 이걸 왜 하겠어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다급했다. 본인들이 명예훼손의 객체인지 아닌지 정도를 왜 몰라요? 대통령실에 법률가가 한두 명입니까? 맞습니다. 다급하다. 뒤집어서 그만큼 가리고 싶고 부끄러운 부분이다. 라는 부분이죠. 제가 없는 사실 만들어서 낼 이유도 없습니다. 다시 공개적으로 묻겠습니다. 행정관 역술인 채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게 허위 사실이었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나갈 수도 없는 거고 그건 제 양심에 비추어서도 또 법에 비추어서도
소위 식자라는 놈이 할 얘기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게 아마 신 교수님에 대한 그 고소 고발도 있지만 네. 언론을 향한 경고입니다. 이른바 입틀막인 거죠. 네. 신 교수님에 대해서 고소 고발이 들어가게 되면 인용 보도나 그다음에 확산 보도를 막기 위한 용산의 다급함 신 교수님 네. 지적하신 대로 아마 그런 차원에서 고소 고발이 아니었나. 그렇게 그런데 이제 추정을 해봅니다. 재밌게도 입틀막을 하고자 그렇게 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예. 이게 한 65개가 뉴스가 나왔잖아요. 예. 그랬더니 상당수의 언론들이 심층 취재에 들어갔어요. 오히려. 잠입 취재와 심층 취재 지금 뭐 유명하다는 그 5대 명산을 포함해서 막 지금 기자분들이 막 그 추위에 떨면서 잠복을 시작하고요. 상당 부분이 그렇게 시작이 이제 됐습니다. 정권 말기가 되면 네. 누구라도 다 이제 뭐 잡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의 속성상 이것보다 이것도 뭐 이 문제지만 이것만큼이나 더 큰 게 명태균 게이트지 아, 않습니까? 네, 김건희는 그렇죠.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뭐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될 판인데 맞습니다. 이제 그 불이 이제 붙을 거고요. 네네. 지금 계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게 명태균 게이트라고 먼저 네, 주장을 네. 하시는 바. 네네. 제가 이제 2024년 12월 3일 네. 익명의 전화 2통을 받고 당신 체포될 수 있으니까 빨리 피해라. 정말 아내랑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새벽까지도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렇게 보니까 중앙 선관위 서버실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뒤 전후 사정을 딱 보니까 이건 100%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그날 비상 계엄 누가 발작 버튼이라고 하던데 발작 버튼을 그날 누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제가 12월 4일 아침에 새벽에 굿모닝 충청이라는 그 지혜 기자분이 마침 전화 통화가 있어서 그때 100% 명태균 게이트와 직결된다라는 인터뷰를 최초로 했습니다. 네. 이유가 간단합니다. 제가 창원지검 조사를 11월 21일 날 쭉 받았습니다. 지금 놀랍게도 민주당에서 이제 어제 그 명태균 게이트 발의하겠다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죠. 네. 네. 거기에 와이모 검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네. 그분이 갑자기 원대복귀 뭐 일종의 좌천이죠. 그 그렇죠. 수사팀에서 이제 예. 빠졌다. 의지를 가지셨던 네네. 검사. 굉장히 의지를 갖고 수사하는 것들을 보고 제가 처음 1시간 가량 이렇게 말씀 듣고 질문하는 내용들 보고 하면서 첫째 굉장히 많이 알고 묻는구나. 그렇다면 기본 조사가 굉장히 충실하게 잘 돼 있다. 네. 둘째 그때 당시 일반 썰은 뭐였냐면 예를 들어 이준석 전 대표나 등등등에서 누구에게 화살을 돌리면서 물타기를 할 거다 물타기. 이렇게 돼 그렇죠. 있었는데 보통 그렇게 시중에서 많이들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물어보고 예를 들자면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러이러한 케이스에 이게 이렇게 되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가 나오면서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은 자료를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건 수사 의지가 확실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자료를 왕창 냈습니다. 그 뒤에. 둘째는 그날 창원지검 나오면서 많은 기자분들이 카메라가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하고 제가 입을 완전히 닫았습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아무 말을 하지 예.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분들이 열의를 갖고 수사를 하는데 거꾸로 제가 나와서 주저리 떠들어 놓으면 혹시 이분들이 위에서 압력이 들어가서. 네, 압력이 들어오거나 네. 피해를 받으면 안 되겠다 해서 사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만 결과는 지금 보시다시피 유야무야 하듯이 넘어가면서 지금 창원지검에서 포렌식 해놓은 것도 발표하지 않겠다고 내부적으로 지금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아마 밖으로 알려졌는지 모르지만 저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많은 정보들을 듣고 있는데 네. 굉장히 화둔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 공소장에 보면 살짝 언급은 돼요. 명태균 게이트로 인해서 김용현하고 윤석열하고 대화도 나눴고 거기에서 그런데 공소장에 그 대목만 문장 하나만 들어가 있고 명태균 관련돼 있는 거는 윤석열 공소장 어디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제 기자회견하고 오늘 좀 전에 보니까 발의를 했어요. 야야 맞습니다. 6당이 그리고 명태균 씨도 환영하는 성명 맞습니다. 저 변호사가 얘기를 예. 하더라고요. 예, 오세훈하고 홍준표 껍질을 벗겨주겠다라고 명태균이가 특검을 환영했죠. 이준석까지. 예, 이준석까지. 왜 명태균 게이트 특검이 꼭 필요한지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잊으시면 안 되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발표된 수사 보고서 11월 4일 날 창원지검에서 예, 만들어서 올린 거죠. 네. 뭐 숨긴 거죠. 그런데 그걸 잘 보시면 280여 개의 명태균 씨가 캡처해 놓은 텔레그램과 카톡입니다. 현재 오픈된 거는 명태균, 윤석열, 명태균, 김건희 딱 두 가지만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픈되지 않은 게 뭡니까? 뭐 이 사회 대단한 원로인 양 그동안 행세를 예. 지금도 김종인. 방송에 나오시는 분 어젠가도 나와서 또 예. 뭐라고 뭐 차기 자칭 뭐를 하는데 킹메이커. 네. 죄송하지만 그분도 이제 껍질이에요. 더 이상 본인 스스로 사회 최고의 원로이기를 포기한 분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김종인 예를 들어 명태균 김종인, 명태균 이준석, 명태균 홍준표, 명태균 오세훈 어디 갔습니까? 안 나왔죠. 안 나왔죠. 자 이제 나올 차례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명태균 특검으로 가면 나올 일들이고요. 네. 제가 단언컨대 그렇게 나왔을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듭니다.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아마 조기 대선으로 가면 민주당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나와야 수사가 멈춰지고 거기서 나중에 내가 상대당 대권 후보였기 때문에 나를 탄압한다. 정치 탄압이라는 거를 이 복선을 깔고 가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반드시 특검으로 가야만 그 이면에 가려졌던 추악한 진실들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꼭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국힘에서 내란 특검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김건희 특검이나 지금 이제 명태균 특검이잖아요. 김건희 특검 거의 이퀄 명태균 특검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국힘 의원들이 그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워한다라는 게 바로 명태균 특검이다. 뭐 소위 명태균 보수 괴멸이니까. 명태균 안 묻은 후보군이라고 치자면은 네, 뭐 한동훈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뒤에 일체. 저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상관이 없을 텐데요. 김문수 씨는 어떻습니까? 김문수 씨도 별로 없는 거는 같아요. 현재까지 보면.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 이게 전면으로 올라오게 되면 후보 군이 정리될 뿐만 아니라 네. 뭐 예를 들어 세대 교체 얘기 이런 것들을 누가 했잖아요. 네. 그는 네. 아마 중국에서 격대 지정하듯이 세대 교체가 그들이 원하는 바로 세대 교체가 아니라 하나 건너가야 될까 말까. 대를 넘어서.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그 제가 이제 공개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자료에 잘 보시면은 네. 그 국민의힘 룰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요 자료를 제가 이제 공개 드렸던 아, 자료죠. 예. 여기 보시면 이제 100% 국민 경선에 3대 7에다가 5대 5 이렇게 나가죠. 네. 다음번 대선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네. 이 5대 5 한 번밖에 못 할 거예요. 자, 제가 100% 장담컨대 뭐 내기하셔도 좋습니다. 이 룰대로 가면 국민의힘 후보는 김문수입니다. 100%입니다. 네. 룰을 네. 바꿀 여유가 없습니다. 바꾸려고 한다면 네. 만인이 같이 유리하다고 착각하는 어떤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는데 서로 유불리를 따지다 보면 이 룰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당원 5, 국민 5인데 당원에서는 지금 거의 더블 스코어로 이기는 결과도 나고 어제 나온 것도 오차범위 밖에서 이깁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일반 국민 5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 거냐 안 넣을 안 거냐. 넣을 거냐. 방지 조항을 넣으면 당원이죠. 그렇죠. 안 넣으면 예를 들어 사장님께 이제 여론조사가 왔어요. 그럼 김문수죠. 김문수죠. 그래서 결론은 이 룰 하에서는 이 조기 대선이 펼쳐질 때 김문수다. 이 부분은 제가 언론에서 한번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지금 우두머리가 한남동 공관에서 많은 원로들을 개별로 초대를 했습니다. 거기서 차를 마시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쭉 전파한 것 중에 후계는 김문수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거는 동참했던 분이 말을 해주셨던 거기 때문에 그때 같이 있었던 대상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 원로들입니다. 원로들. 국민의힘의 원로들. 그런데 그분들에게 마지막 대목이 아주 우습습니다. 총리 제안을 합니다. 자기가 살아서 돌아가면 당신에게 총리 제안하겠다. 그러면 그 총리 제안을 과연 한 분에게만 했느냐? 근데 김문수는 지금 건강 이상설이 좀 있던데. 건강 이상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건강하셔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쉬운 말로 그냥 땡큐다. 김문수가 저쪽 주자로 나와주면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국힘이 완전 극우 세력 전광훈 당하고 거의 뭐 합당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우경화가 너무 심하게 또 기울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우경화는 제가 어게인 2017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017 박근혜 탄핵 이후에 네. 지하실 바닥까지 떨어져서 정말
땅바닥을 긁으면서 껍질을 벗기면서 쓸개를 씹으면서 석고대죄하고 국민들에게 정말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서 정권을 잡았으면 지금 이런 일이 안 왔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수의 진정한 가치 철학, 노블리스 오블리제, 국가에 대한 무한 책임, 국민에 대한 책임 이런 거 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본 가치 철학은 없이 요령으로 집권을 했습니다. 네. 베릴 사이를 들여왔죠. 그렇죠. 손쉽게 그랬죠. 2017, 18, 19 서초동을 검은 조화로 도배를 하고 있다. 어느 날 이게 갑자기 화환으로 뒤바뀝니다. 그렇죠. 이개 XX 감히 우리 박근혜님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화환으로 오면서 베릴 사이를 들여와서 쉽게 집권을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대릴 사이를 원래 드릴 때는 검증 과정이 필요하죠. 우리 집 대를 잘 이을 수 있는 건지, 농사는 네. 잘 짓는지, 소는 잘 키우는지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럴 겨를도 없이 그 당시 당대표가 어디 지방인가 갔을 때 소슬대문을 발로 차고 들어옵니다. 맞아요. 내가 이 집에 적자요 그랬죠. 하고 그랬죠. 들어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왕좌의 자리를 꿰차고 이제 갔습니다. 집권을 했습니다. 대를 이었습니다. 있는 걸로 이제 갔습니다. 아침부터 식전 대바람에 그늘나무 밑에 지게 받쳐놓고요. 막걸리 만땅 먹고 그냥 배를 두들기면서 땡가땡가 여물은 먹는지 곡식은 나달갱이는 썩어 나자빠지는지 아무 관심 없습니다. 국민들이 굶주리고 있는지 소상공인들이 장사 잘 되는지 아무 관심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바이든은 난리면이라고 우겨대죠. 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런 불행을 맞고 있는데도 여전히 어게인 2017이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요. 그 우를 외치는 즉 부정선거를 외치는 사람들 빨갱이를 외쳤던 홍준표 씨가 후보가 돼서 24 얻었다고 자랑을 했고요. 그 뒤에 보면 황교안 씨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당대표 되고 공천권도 행사했습니다. 네. 이런 전철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은 어게인 2017의 업그레이드 버전 결국 그 구가 지금 이 사람들이 알현 구치소에 아련을 가잖아요. 근데 이제 심지어 헌재까지 아련을 간다고 공판 아련을 한다고 지금 했죠. 그랬죠. 이게 전부 시계는 어디가 있느냐? 민주당은 지금 조기 대선을 거의 얘기를 못해요. 불문율처럼. 그렇죠. 못하죠. 근데 자기들이 먼저 이미 다 시계가 거기가 있고요. 네. 그 뒤에 당권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어게인 2017의 업그레이드라서 복원력이 빨라서 지지율이 올라왔다. 이 부분 시청자 여러분들 걱정할 거 1도 없습니다. 어느 시점이 지나면 부끄러운 현타가 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큰 이슈들 사이에 좀 숨어 있는 이런 것들까지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내란 넘버 2라고 하는 김용현, 네네. 그 김용현의 인사농단도 그 좀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대선 당시에 이제 장군들하고 회의를 쭉 했죠. 저는 이제 정책을 총괄하다 보니 뭐 예를 들어 국방 정책 이런 것들 갈 때 이제 배석을 해서 네. 메모하고 누가 이제 올라오면 저는 경제 전문가로서 제가 뭐 문화예술 체육 뭐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뭐 네, 국방 그렇죠. 안보 당연히 이제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겉핥기라도 알아야 이제 써머리도 하고 네. 그걸 대통령 후보께 이제 보고도 하고 보통 A4 두세 장으로 추려서 이제 막 전문가들 대동해서 보고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 당시 본 모습도 역시나 김용현 씨가 압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머지 분들이 계급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육사 기수가 있고 계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후배라도 참모총장을 지냈다거나 하면 또 함부로 할 수 없는 서로 그런 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완전히 압도하는 모습이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참여한 모습들이 어떠느냐? 인사의 묘한 특징이 있죠. 개개인한테 좀 못한 말씀이지만 소위 이제 노상원 씨를 보면 네. 승진에 대해서 어떤 걸로 개인적 잘못으로 좌천됐거나 네. 탈락했거나 그랬죠. 네. 검결이 있는 흠결 있는 네. 예, 컴플렉스나 흠결이 있는 분들을 집중적으로 앞에 내세우면서 하는 거. 제가 2월 4일 날 국회 청문회 출석해서 네. 제 바로 옆자리에 93회 준장 이기감여 단장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네. 이분한테 이제 한 의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진급 이런 것들 못하는 거를 빌미로 노상원이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그분의 참여한 건 정말 괘씸하고 저기지만 그런 의리를 지키려고 끝까지 말은 안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눈물이 살짝 이렇게 그런거리면서 굉장히 그런 약점이라든지 단점 이런 것들을 악용해서 하는 거. 그 윤석열 잘 윤석열이 따라하는 바로 거죠. 윤석열 인사와 그게 공통적 특징입니다. 윤석열이가 검사 시절에 수사하면서 그렇죠. 약점 있는 것들 대충 싼티게 끊어줘서 잠깐 집어넣다가 자기가 다시 기용을 해요. 네네 맞습니다. 2016년에 김용현 씨가 대장 1순위로 항상 승진 1순위로 왔고
더군다나 이제 수방사령관도 했죠. 합참작전본부장도 했죠. 그렇죠. 당연히 자기가 승진할 거라고 봤는데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그렇죠. 마지막에.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보다 뒤에 있었다고 하는 동기생이 가고 그러니까 화가 났겠죠. 많은 시청자분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2017년에 김용현 씨가 어느 캠프에 있었습니까? 민주당 캠프에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간과하는 맞습니다. 겁니다. 즉 예. 민주당 그걸 캠프에 해석해 보면 맞았죠. 시류 따라 움직인다. 그렇죠. 네. 시류 따라 움직인다. 지금 잘 보세요. 헌재 가니까 많은 분들이 김용현이 또 다른 장관들이 윤석열을 두둔하는 발언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 사람들이 검찰, 공수처, 경찰에 진술해 놓은 걸 보세요. 오늘 딱 이 모습만 한번 볼까요? 이상민 장관이 국회 오니까 뭐라 그럽니까? 진술 거부하겠습니다. 그렇죠. 증언 안 하겠습니다 그렇죠. 하죠. 오늘 헌재 가서 뭐라 그래요? 유리한 척한 유리한, 얘기를 예. 막 해주죠. 네. 왜 그렇습니까? 헌재에 이제- 해당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하면 대상자 한 명이에요. 맞습니다. 거기서 어떤 립 서비스를 한다 한들 그게 형사법적 책임에 그렇죠. 직결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건 형사법정이 아니니까. 다 이 사람들 계산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군 전체가 돌아선다. 가다 보면 여인영, 자기들이 믿는 이진우 이런 분들도 다 돌아서게 돼 있다. 이미 그거는 공소장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시는데 결코 불안해하실 필요 없다. 네. 다 때가 되면 돌아선다. 결국 마지막 돌아서는 건 누구냐? 김용현이다. 왜 제가 그렇게 판단해요? 이분의 어떤 궤적도 있죠. 그동안의 삶이 네.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 아내랑 식사를 하면서 당신이 다 뒤집어 쓰겠네. 알겠어라고 답했다고 나오잖아요. 어디 네. 보도에 있었잖아요. 네. 알겠어가 그럼 내가 다 뒤집어 쓸게입니까? 결코 이 사람들이 바보라거나 머리가 나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건 형사법적 처벌입니다. 맞습니다. 내란에 대한 나중에 법원의 판결입니다. 왜냐하면 파면당한 사람은 한 명이에요. 이미 파면당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는 네. 없을 것 같고 약간의 또 이 헌재 판결 날짜도 인내심을 조금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때 3월 10일이었습니다. 네. 그랬죠. 국회에서 헌재로 보낸 날짜도 거의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헌재도 명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등의 강도가 그때보다 정말 10배 이상 세졌잖아요. 네, 네. 명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때도 이날 했는데 그 뒤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명분이 좀 더 생길 수 있겠죠. 이런 걸 감안해서 좀 인내심을 가지면 충분히 여유 있는 마음으로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싶은데 네. 시간이 오늘 또 시간이 일정이 그래서 또 일정이 스케줄이 또 빡빡하고. 워낙 요즘 또 방송 한 가지만 더 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최상목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지금 택도 없는 소리를 할까? 같이 일하면서 본 모습들이 다 있잖아요. 보면 그렇죠, 같이. 네. 다들 뭐 반대를 했다. 제가요 윤석열 한 4개월 120일간 수도 없이 턱 밑에 보면서 네. 직언을 하는 사람을 본 기억이 없어요. 아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되옵니다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반대를 했을까요? 심지어 내가 강요들 중에는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얼굴 마주 보며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제가 직급이 더 제가 장관급 할 때 또 그 밑에서 같이 올라왔던 분들의 모습들을 본 게 있잖아요. 자 결론적으로 마음속으로 반대했겠죠. 그러면 이분들 마음에 뭐가 있어요? 보이지 않게요. 자기들 다 공범 의식 알고 있어요. 그렇겠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형사적으로 다 처벌받는다. 알고 있어요. 그럼 어디다 배팅하느냐? 지금 와서 민주당 편든다고 형사적으로 더 좋아지는 결론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일말에 조금이라도 기댄다면 어디를 기대느냐? 그 우의 목소리라든지 국민의힘의 어떤 그런 부분들 보험 어차피 드는 거죠, 보험. 네, 나중에 가면요 네. 일말이라도 자기들의 편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은 민주당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죠. 민주당에서 저걸 어떻게 봐줍니까? 그렇죠. 명백한 내란죄 또는 뭐 그게 주도 세력이냐 뭐 단순히 부안해동 한 거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너무 화가 나고 정말 저도 화가 많이 침입니다만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네. 아 인간적으로 인간으로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구나 이 정도로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우리 같습니다. 채팅창에 이 많은 분들이 지금 반갑다고 교수님 반갑다고 인사도 주시고 하면서 한 분이 양파님이
교수님 같이 똑똑하신 분이 왜 숭구리당으로 가셨어요? 처음에? 아시다시피 저는 민간에서 대기업의 계열사 사장 회장실을 하다가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청년위원장 취업 창업 일자리 전문가로 발탁이 됐었고 그때 탄핵을 당하면서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네. 왜 탄핵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느냐 탄핵의 옳고 그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홍준표나 이런 분들한테 이제 많이 쓴소리 입바른 소리를 하다가 뭐 여러 일들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신용환 불러주세요. 교수님과 같이 했는데 우리 저기 10만 우리 기념할 때 예. 그때 시간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개 방송 때 네. 한번 또 짬이 되면 좋습니다. 그때 한번 더 초대를 하나 해보도록. 빼먹었네요. 제일 전파사 네. 구독 좋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 꼭 그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 10만 구독자하고 오픈 스튜디오 할 때 네, 교수님 또 오셔서 예, 꼭 자리 또 불러주세요. 한번 좀 빛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바로 예. 이어서 피플의 뉴스 첫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와 시사 토론 전문가들 한자리에 재미와 함께 진지 색다른 시선으로